대전대학교의 남민우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잠깐 먼저 화면 공유부터 하고 준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뭐 교수님들께서도 이 줌으로 많이 강의해 보시 아시겠지만 줌은 처음에 세팅을 어떤 화면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또 저희도 저에 맞는 그 패턴에 맞춰서 좀 한번 세팅을 좀 했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우리 전문대학 CTL 협의회에서도 우리 CTL 구성원들의 어떤 전문성과 이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직무연수라는 걸 잘 기획해서 이렇게 첫 출발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앞으로 또 더욱더 이 승승장구해 나가시길 정말 한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예. 사실 CTL이라는 부서가 우리 뭐 여기 계신 우리 뭐 센터장님들, 교수님들, 뭐 우리 선생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CTL은 하는 역할이나 이런 직무 특성이 좀 다른 행정부서랑 특이하죠. 우리 기본적으로 CTL이 가져야 되는 건 기본적인 행정 업무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 새로운 거를 뭐 만들어내는 어떤 R&D라든지 뭐 이런 능력들이 상당히 필요한 직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사실 이렇게 꾸준히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직무 영수가 상당히 필요한 거가 아마 일하시면서 뭐 대부분 다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제 일반 대학 쪽에서도 대학교육개발센터 협의회라는 곳이 있고 저희도 한 3년 전부터 매해 이렇게 그 직무연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제가 좀 자기 자랑을 좀 한번 하면 제가 우리 협의회에서 일반 대학 협의회 쪽에서도 제가 이 직무연수라는 걸 처음에 최초로 기획을 했고 지금 현재 직무연수 위원장을 맡아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지난 8월 그 개강 전주에 2학기 개강 전주에 저희는 이제 기본 과정, 핵심 과정 두 과정을 운영하는데 저희도 이렇게 성황리에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전문대학 협의회에서 우리 CTL 협의회에서도 이렇게 한다라고 제가 우리 김정숙 교수님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 반가웠고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첫 출발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엄청나게 저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정말 우리 전문대학 CTL에서도 조금 이렇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유용한 연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시작할 때 멘트가 약간 엔딩 멘트로 가서 좀 죄송하긴 한데,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이렇게 주제를 좀 바꿔봤습니다. 전문대학 CTL 성장과 혁신을 위한 5가지 제안,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CTL은 사실은 뭐 다들 공감하시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혁신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게 우리 숙명이죠. 그런 쪽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저기 제목에는 제가 전문대학 CTL이라는 걸 붙였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붙인 건 아니고 협의에서 저한테 주제를 또 이렇게 왔는데 사실 저는 CTL의 역할이 저 뭐 일반 대학이나 전문 대학이나 크게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전문 대학에 뭐 또 맞춤화된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CTL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좀 양해 말씀 드릴 거는 제가 뭐 이쪽에 엄청난 뭐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근데 저는 딱 하나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이 분야에 누구보다 경험은 많다. 제가 이 분야에 있는지 지금 한 18년째 넘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 연구원부터 뭐 박사가에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교수에 이르기까지 사실 그 모든 CTL에서 구성원에 대한 그 역할을 다 경험을 해봤고 또 그 안에서 사실 많은 현장에서의 경험치가 있다 보니 그 안에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견해로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 정답일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과 선생님들과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먼저 밑밥을 깔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된 내용을 좀 한번 이 5가지 부분에 맞춰서 한번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체적으로 구성한 내용은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왜 우리 CTL이 혁신을 해야 되느냐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교수님들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CTL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하기 위해 5가지 정도. 그래서 조금 더 우리 CTL이 좀 이렇게 뭐랄까 거시적으로 우리 대학교 혁신에서 좀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교육과정 혁신을 하자. CTL의 성과를 높이자. 그리고 다음 주기 평가를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교육에 대한 변화 흐름
이런 트렌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CTL이 좀 성장해 나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자기 혁신에 대한 노력, 이런 측면에서 한 5가지 정도로 좀 우리 참여하신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대학 시스템 왜 혁신해야 하는가라는 거, 먼저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는 정말 대학 평가에 최전선에 있는 부서다. 특히나 요즘 대학 평가가 정말 중요하죠. 대학 간의 경쟁,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위를 잡으려고 하고, 또 이런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재정 지원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대학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학에서 받는 평가가 이렇게 3가지가 있지만, 대학 기관 평가 인증이나 기본 역량 진단, 이런 쪽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평가에서 사실 CTL에 관련된 평가 지표의 비중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기관평가 인증 보시면요. 이게 뭐 일반 대학 기준이긴 하지만 기관평가 인증이 총 5개 평가 영역에 10개 평가 부분에 30개 평가 준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실제 평가를 갖다가 참여를 해보면서 우리 CTL에 관련돼서 실적을 갖다 쓰거나 연계된 지표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봤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평가 부분에 있어서 CTL의 어떤 실적과 성과가 직간접적으로 저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관평가 인증만 그렇습니까? 기본 역량 진단도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일정적인 전문대학의 우리 3주기 기본 역량 진단 평가 지표인데 보시는 것처럼 정량적인 지표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정성적인 부분에서 우리 CTL에서 갖고 가야 될 역할, 관련되어 있는 어떤 실적이나 성과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학평가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그리고 이 대학평가는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CTL이 상당히 어떤 이런 개선이나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평가와 연결돼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CTL이라고 한 게 초창기보다 지금에 와서 보면 정말로 CTL에 대한 어떤 사업 운영 실적이라는 거 보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 그죠? 이제는 그래서 우리 대학의 CTL이 뭐 예를 들면 프로그램 몇 개 돌리고 뭐 참여율이 몇 명이고 이거 갖고는 이거는 이제는 우리 CTL에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지나간 거예요. 한참 지났죠.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 저런 실적보다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정성적인 성과가 있었느냐? 실제적인 교육 개선에 대한 실적, 성과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적인 성과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또 그런 부분도 이전에 단편적인 어떤 만족도 기반의 어떤 질관리에서 이제는 성과 기반의 질관리로 가는 이런 고도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려면 우리 CTL이 당연히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평가에서도 사실은 이런 어떤 보는 핵심이 우리가 이게 시기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5년도인가요? 그때 처음으로 구조개혁 평가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우리 CTL이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도 규정이 잘 돼 있느냐? 또 이런 질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체계성이 있느냐? 이런 게 1주기에 약간의 좀 이렇게 중심적인 포인트였다면 2주기 기본 역량 진단 가서는 체계하는데 체계 중에서도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봤어요. 3주기 때 가서는 평가 가이드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체계보다는 이제는 실체적인 거 본다. 운영 실적 이런 거 보겠다. 그래서 3주기 가서는 이제는 실제로 이렇게 돌리면서 환류하면서 개선된 실적, 운영된 실적을 통해서 나온 성과 실적 이런 실체적인 거를 좀 더 보는 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4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에 대한 핵심이 점점 변화하니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좀 더 계속적으로 고도화되고 혁신을 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는 어쨌든 우리가 많은 비중을 담당하기 때문에 잘 받아야 되고 그런 쪽에서 이런 흐름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해 나가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 플러스 사실 이제 우리가 교육에 대한 본질을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건 이 사회의 변화 속도를 앞서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나 요즘과 같은 저런 4차 산업시대 같은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 진출했을 때 그 변화에 잘 적응하고 주도해 나가기 위해선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를 우리 교육의 속도가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은 어떠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회 변화 속도를 우리 교육이 늘 쫓아가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우리 대학 교육에 요구하는 게 개선, 혁신 이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질 관리가 깔려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은데 이걸 가장 선도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CTL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 CTL이 정말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 항상 뒤따라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쪽에서 한번 우리 CTL이 앞으로 어느 방향성에 좀 더 성장하고 혁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5가지 정도를 한번 요약해서 우리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그래도 또 전문대학에 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양이 조금 많아서 제가 최대한 좀 빨리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교육과정 혁신을 함께하자. 제가 이런 말을 써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선생님들, 뭐 교수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대학 교육의 혁신이 일어나려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비교과 갖고 대학 교육의 혁신이 가능합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대학 교육에 대한 게 체질이 개선되고 혁신이 되려면 저는 교육과정이 혁신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CTL의 역할은 이제는 조금 더 이전에는 어떤 뭐 교수법, 뭐 수업 단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 뭐 이런 쪽에서 교수법을 높이기 위해서 소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사실 그동안 많이 해왔지만 앞으로는 우리는 정말 우리 대학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정말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반 대학의 이번 기본 역량 진단의 평가 지표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평가 지표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4.1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 개선 노력이에요. 결국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거를 갖다가 노력하는 게 어디에 가야 되느냐? 이런 핵심 역량 기반의 교양교육과정, 전공 역량 기반의 전공교육과정을 실제 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게 실제 교과목 단위까지 우리 강의시까지 잘 연계돼서 이게 실제 수업에까지 실행되기 위해서 이거를 교수 학습 방법을 어떻게 이거를 지원해주고 개선해 놨느냐 이게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번에 평가하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따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런 CTL에서 정말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걸 앞으로는 이 교육과정의 혁신의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도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이제 단순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스럽지만 이런 교수법이나 교육 방법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거 그런 걸 하기 위한 수업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실제로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평가까지 하는 이런 전반에 대한 어떤 교수 지원에 대한 교수 역량을 높이는 쪽에서 강화가 돼야 된다. 그런 쪽에서 어떤 주제로 특강과 워크숍을 하고 컨설팅도 무조건 동영상만 찍어다가 가서 컨설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육과정을 컨설팅하고 수업 설계한 걸 컨설팅하는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교육과정 혁신을 하는 데서 우리 CTL이 같이 노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전문대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전문대학도 우리가 직업기초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교양교육과정 그리고 직무 역량을 기반 교육과정 이런 쪽에서 교육과정 개편이 가는데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잘하고 실효성 있게 현장 적용성 있게 가려면 우리 CTL에서 우리 교수님들의 어떤 역량을 높여줘야 되는지 그런 쪽에서 우리 교수 지원이 정말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학 교육 혁신하기 위해서 이 교육과정 혁신하기 위해서 CTL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쪽에서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하는 노력, 또 그런 쪽에서 우리 교수 지원 체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큰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정말 저는 다음 주기의 평가에서 정말 더 중요한 노력이 되지 않을까. 플러스 우리가 단순히 교육에 대한 거를 저렇게 지원해주고 뭔가 교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 플러스 이제는 우리가 정말 교육과정에 대한 저런 질관리나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조금 더 확산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수업 단위, 이 강의실까지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질관리, 우리 교과목에 대한 질관리, 그런 질관리를 통해서 뭐 인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성과나 우수 사례를 뽑아내서 잘 관리하는 것. 이런 쪽에까지 가는 좀 더 확장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대학에 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체계를 좀 제가 그냥 사례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한다면 전체적으로 교육과정 편성하는 단계가 있고 이걸 실제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 나면 실제로 우리 학생들의 전공 역량이 어땠는지를 실제로 학습성과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하죠. 그리고 평가한 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거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이 학과 자체에 대한 어떤 교육 과정이 잘 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스스로 전공 역량에 대한 거를 우리 학생들에 대한 거를 또 이 과목 단위가 아니라 스스로도 전공 역량도 진단을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운영을 통해서 실제 우리 교육 과정에 대한 거를 스스로 자체 평가도 하고 교육 과정에 대한 질 관리를 해서 인증도 하는 이런 종합적인 체계를 운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지표들도 만들고 스스로 이런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 또 이런 자체 평가가 결국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받기 위해서 예, 이 교수님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할 때 우리 CTL에서는 어떤 전문성 있는 R&D를 같이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노력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같이 서로 간에 유기적인 부서가 뭐 어느 학교는 뭐 성과관리센터가 있고 어느 학교는 교육과정관리센터 뭐 지원센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이게 같이 움직여주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이게 시너지 있게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CTL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질관리도 어느 특정 부서에서만 둘 게 아니라 우리 CTL에서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교과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역량 기반 교과목이다. 그럼 이 교과목에 대한 인증을 해가면서 이 교과목에 대한 질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인증을 통해서 성과나 우수사를 뽑아내는 거죠. 근데 저희 대학 사례긴 하지만 교과목 인증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역량 기반 교과목을 잘했다라는 또 이런 방향성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증을 받기 위한 저는 지표들을 만들고요. 이런 지표에서 충족을 받기 위해서는 교수님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설계가 되고 활동이 돼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가이드를 이렇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또 부족하면 컨설팅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인증을 받는 교과목들을 갖다가 자꾸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수 사례들을 뽑아서 우리 대학의 개선 노력, 실적 성과로 연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교과 인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뭔가의 질 관리를 통해 성과를 뽑아내려면 이런 부분까지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노력하고 확장해 가야 된다. 그래서 역량 기반 교과뿐만 아니라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원격 수업에 대한 인증, 뭐 플립 러닝, 뭐 블렌디드 러닝. 그래서 요즘 많은 대학들이 사실 이제는 교과목을 그냥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교수법을 지원하고 뭐 컨설팅을 지원하는 거 넘어서 이런 교과목 수업 단위에서 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안에서 우리 CTL이 그럼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큰 차원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게 유관 부서들 간에 상호 유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기 평가에서 잘 드러난다면 훨씬 더 좀 더 지금보다는 나은 어떤 성장과 혁신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CTL에 있어서 이 성과를 높이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네. 제가 화면을 좀 바꿔서 이거 그래도 화면이라도 키신 분들 좀 얼굴을 보면서 좀 제가 강의를 해야지. 이거 완전 뭐 블랙 스크린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성과에 대한 거를 고민하자.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CTL 이제는 뭐 프로그램 몇 번 돌리고 뭐 몇 명 왔고,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평가 들어갔는데 프로그램은 엄청 돌렸는데 참여 인원이 적어. 이러면 또 감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게 뭐 확신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또 풍토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CTL이 어떤 역할하는 그런 풍토도.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성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CTL에서 지금보다는 어떤 방향성에서 좀 더 개선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 중에서 한 몇 가지 포인트를 잡으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좀 연속 집중형이라고 한다라는 거 프로그램을 좀 더 이렇게 장기간에 연속형으로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결국 성과라고 한다는 건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게 얼마만큼 현장에 적용이 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장에 전이가 됐고 그 전이를 통해야지만이 뭔가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까지 가려면 조금 더 연속형, 장기간의 연속 집중형으로 가고 또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전이됐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팔로우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성과라는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런 공식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현장에 전이되는 게 없으면 교육 훈련은 있었어도 결국 성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현장에 전이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제로 우리가 좀 더 일회성이고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더 연속형
이런 프로그램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CTL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어떤 특정한 주제, 영역을 딱 잡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워크숍을 저렇게 릴레이나 시리즈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주제로서 저렇게 릴레이 형태로, 시리즈 형태로 구성하고 저런 그 워크숍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성과를,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는 뭐 이런 것까지 노력을 하는 거고요. 모 대학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신임 교원 대상으로 저렇게 장기간 한 학기 동안 운영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신임 교원들한테 의무시수 3시수를 빼줘. 그런 다음에 그 3시수 대신 매주 금요일마다 3시간씩 와갖고 여기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뭐 특강뿐만 아니라 멘토링, 뭐 여러 가지들 하고 그걸 어떻게 실제 다음 학기 수업을 개선하는 어떤 그런 쪽에서의 수업 설계나 이런 것까지 이어져서 실제적인 많은 성과들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야지만 뭔가 정성적인 성과, 우수 사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대학도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수법 연구학기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교수, 뭐 예를 들어서 조교수 이런 단계에서 30수 정도를 이게 아예 책임치수를 이런 걸 빼줘요. 그래서 30수에 대한 시간을 여기 보면 한 학기 동안 들어야 될 프로그램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이걸 한 학기 동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특강 워크숍, 뭐 다른 교수님 수업 참관, 컨설팅, 또 수업 설계. 그래서 실제 다음 학기 한 과목을 내가 이런 혁신적 교수법을 하겠다라고 수업 설계하고 시범 적용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 수업을 실제 다음 학기에 적용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 책임 실수를 30수 감면해 주는 거예요. 이건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교수님. 그렇죠? 안 나와도 만들 수 있어요. 나왔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업 컨설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동영상 찍어갖고 언제까지 목소리는 크게 하시고요. 뭐 제스처는 좀 쓰시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컨설팅을 그렇게 할 겁니까? 정말 이제는 한 학기 동안 우리 교수님께서 수업 설계한 것부터 강의 기획서부터 다 컨설팅하고 실제 수업에 한 실행한 걸 컨설팅하고 마지막 끝나고 나서 정말 컨설팅 통해서 어떤 것들이 개선했는지를 보고 정말 그래서 현장에 전이된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 뭐 사제동행 프로젝트도 마찬가지. 교수님하고 학생하고 실제로 학기 중에 여러 번 그 수업의 학생들과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이게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정말 피드백을 주면요. 그 학기에 뭘 개선했는지를 써요. 이건 개선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는 이제는 뭘 지어내졌다가 아니라 뭘 통해서 어떤 성과가 현장에서 있었는지 이게 같이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그거를 성과로 잘 뽑아내셔야 된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도 학습법 특강을 하든 워크숍을 하든 뭔가 프로그램을 해도 좀 더 장기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속형 있게 프로그램, 뭐 이런 형태로 운영하시는 걸로 설계하는 게 뭐 이미 뭐 많은 대학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점점 그렇게 좀 더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대학에서 약간 조금 이렇게 우수인재라고 하는 우수학생들을 뽑아서 아너스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그 우수학생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아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활동도 잘 참여하고 뭐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선별해서 한 뭐 5, 6개월 동안 저렇게 장기간의 프로젝트 형태로 끌고 갑니다. 이 안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필요하면 저희가 특강도 좀 지원해 주고요.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멘토링 역할도 해주고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저걸 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학생들이 성과를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디 대학 번역 뭐 프리젠트에 나가면 저희 학생들이 1등 합니다. 그리고 어디 공모전 나가면 저렇게 다 상 타고 그래요. 이런 게 다 성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한두 번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좀 연속형으로 또 그런 성과를 낼 수 있게 그럼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야되는지 그런 쪽에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예, 우리 학사경고자 학생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학생들 중도 탈락하나 학업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지금보다 더 고도화해서 잘 관리할 건지 그래서 학사경고자를 한 학기 동안 전체적으로 어떠한 거를 전략적으로 잘 들어가서 이게 CTL의 역할만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한 학기 동안 학기 초부터 학기 말까지 잘 이 친구들이 적응할 건지 또 하나는 뭐냐면 학사 경고가 조금 나올 수 있는 애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사전 예방하는 것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학사경고자나 또 학사경고자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위험군 학생들을 어떻게 잘 예측해서 분석해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장기적으로 잘 관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학생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는 좀 하나 더 좀 말씀드리는 게 이 지역사회하고 연계되는 게 많이 필요하다.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역 연계라는 부분이 평가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두 번째는 지역 연계를 하면 성과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더 지역의 연계 또 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에서의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운영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또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 철저하게 성과는 데이터로서 관리가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데이터 기반의 성과 관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체제를 갖춰가야 되는지 이게 꼭 성과관리센터만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에 흔히 우리 쪽에서 말하는 이런 분야에서 얘기하는 교육 분야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적응형 학습이라는 걸 많이 얘기해요. 이걸 이제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우리가 학습자가 갖고 있는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학습자들의 제공해줄 어떤 교육과정, 교육 프로그램 이런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이걸 어떻게 최적의 교육 콘텐츠를 매칭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어댑티브 러닝이에요. 그렇죠? 많이 아시죠? 그럼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냐? 기본적으로 데이터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보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적인 데이터 관리를 할 거냐? 그리고 그 안에서 데이터만 축적하면 돼요. 데이터가 축적된 걸 서로 조합도 하고 어떤 그런 것들 분석해서 뭔가 통찰해내는 그런 데이터 리터러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있어야 됩니까?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또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위에는 어마무시한 데이터가 다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활용하는 대학이 있고 그거를 그냥 둔 채로 그냥 쭉 가는 대학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례를 하나 좀 제가 영상으로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실래요? 이 5개 광고물 이 광고판을 보시면은 자, 비행기가 날아가죠. 그렇죠?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손가락질을 정확하게 하고요. 그렇죠? 저 비행기의 편명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로 광고판을 운영을 하려면 어떤 식의 네, 우리 교수님도 5개 광고판 많이 보셨죠? 운전하다 보면 그렇죠? 대부분 5개 광고판에 뭐가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회사 로고 CIA 그렇죠? 뭐 회사명 딱 있죠, 그렇죠? 뭐 무슨 대학교 딱 있잖아요. 근데 이 항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래요. 저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홍보 효과가 대단히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날씨에 대한 정보. 왜냐면 비행기가 안 보이는데 애가 저렇게 손가락질하면 좀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씨에 대한 정보를 갖고 얘가 저거를 이렇게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어떤 고도, 비행편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만 잘 조합을 하면 저렇게 충분히 저렇게 광고를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와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이렇게 극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앞으로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잘했다는 성과를 어떻게 보여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우리가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는 강의평가 데이터, 뭐 이렇게 과목별로 평가 점수도 있지만 뭐 학생들 주관식 의견, 뭐 이런 다양한 걸 쓰고 이미 많은 대학들 보면요 어때요? 저걸 가지고 뭐 맞춤형 교육도 하고 그런 게 어댑티브 러닝이고 또 저런 결과를 갖고 또 뭔가 패턴을 분석해서 가이드북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성과들을 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또 우리 온라인 강의 많이 하면 온라인 강의에도 데이터 많잖아요.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선행된 연구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학습 분석학이라고 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뭐 학교에서 강의를 듣느냐, 뭐 낮에 듣느냐, 밤에 듣느냐, 주말에 듣느냐, 평일에 듣느냐, 뭐 얼마를 듣느냐, 주기적으로 듣느냐 이런 패턴을 분석해서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많은 대학들 대부분 한 게 뭡니까? 공모전 다 했어요. 에세이 공모전. 근데 어느 대학은 에세이 공모전 제가 심사를 했었는데 애들이 한 150편, 200편 쓰는 거예요. 내용을 보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센터장한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쓴 거 내용을 갖다가 다 유목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거를 갖다가 또 이 가이드 형태로 제공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저렇게 에세이 공모전 나온 걸 시상해서 끝내는 대학이 있고 어느 대학은 저걸 데이터로 관리를 해서 저걸 가지고 또 교수법 가이드나 이런 걸로 만들어내는 대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노력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큰 차원에서 얘기하면 계속 우리 지방대학이나 우리 전문대 늘 고민하는 거. 우리 신입생들 학업 적응하는 거, 재학생 중도 탈락하는 거. 이런 것도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잘 분석하면 제가 우리 김소영 교수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도 할 수 있고 그걸 미리 처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할 건지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학사경구자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제는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학사경구자가 갖고 있는 학업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지도교수가 학사경구자 다 상담해요. 이런 데이터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서 이 학생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학사경구를 맞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서에서 이 학생들을 관리할 건지를 분담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이게 바로 뭡니까? 적응형 학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체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 물론 이렇게 잘하고 있는 데는 더 잘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건 앞으로 우리가 다음 사주기 평가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를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좀 성과나 이런 성과를 잘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비교과라고 얘기하면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 관리, 프로그램이 모아져서 부서 단위의 성과 관리, 그게 다 모아져서 대학 전체의 성과 관리, 이런 체계적인 관리, 그 안에서의 우리 교수님들께만 자꾸 CKS라고 하지 말고 우리 비교과, 우리 교수학습에서도 우리 CT에서도 저런 어떤 성과 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저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뭘로 하자? 데이터 기반으로 하자. 그럼 모든 게 저런 프로세스가 데이터로 관리가 돼요. 저희 대학 같은 경우 지난해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이전에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다 만들고 그래서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다 입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과 단계에서도 다 데이터를 입력해요. 그래서 목표 달성률, 뭐 예를 들면 개선 완료 건수가 어떻게 됐느냐, 뭐 실적은 어떤 내용이 우수 사례 건수는 어떻냐, 만족도는 증가했느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역량 향상도는 어떠냐, 이거를 이제는 데이터로서 모두 관리하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다니든 뭐 부서 다니든 사실은 이런 데이터 기반의 성과 관리를 하시는 체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표들, 이런 지표에 대해서 우리는 성과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뭐 이게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는 프로그램 단위에서 해야 될 어떤 지표나 데이터를 잘 관리하면 그걸 프로그램 담당자가 언제든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자체평가를 하는 겁니다. 쉽게 쓰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 지표는 확정이 됐고 왜? 내가 데이터 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걸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걸 언제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데이터 기반의 관리와 지표가 같이 만들어져서 가이드해주면 스스로가 저렇게 자체평가하고요. 이게 프로그램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모아져서 우리 교수학습 개발은 이 교수학습 개발센터의 부서 단위로 저는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요. 그게 모아져서 결국 대학 차원에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성과를 정량적인 성과, 정석적인 뭘 볼 거다. 그 안에서의 각각의 지표들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아까도 말씀드린 계획 단계에서는 이런 지표였는데 실제 나온 거는 어땠고 달성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로 뽑아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저럴 걸 시스템화 했거든요. 그러면 저걸 가지고 우리는 성과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좀 고도화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이게 막 시스템 개편하고 하는 게 뭐 되게 막 그럴 것 같죠. 사실 학교 내에서만 잘 저기가 협의되고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게 비교과라 그러면 교과도 마찬가지예요. 교과도 우리가 역량 기반으로 운영하는데 보통 우리가 역량 기반에 대한 성과가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자가 진단하는 거, 핵심 역량 진단하고 전공 역량 진단하는 자가 진단하는 점수, 교과목 단위에서 핵심 역량, 전공 역량 학습 성과로 교수님께서 학생을 평가한 점수, 그리고 학생들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자기 개발 활동에 참여한 점수,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쌓인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유기적으로 조합해서 성과 관리로 볼 거냐? 이거를 보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그럼 누구한테 제공을 해줘야 돼요? 네, 교수님들한테 제공을 해줘야죠. 왜 교수님들이 성과 관리를 스스로 해야 되고 그게 모아져서 대학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목 단위에서 CQI 지금 하듯이 질 관리하고 그게 모아져서 학과 단위, 그게 전체가 모아서 대학 전체에 이런 형태로 3단계로 갈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각 단계에서 필요한 데이터들 잘 제공해주고 또 필요한 지표도 활용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지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잘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포탈 시스템에 가보면 상단에 이런 게 있어요. 교수님 딱 들어가면 내 수업의 성과 관리, 우리 학과에 대한 성과 관리 데이터가 어떤지, 대학 전체에 대한 성과 관리가 어떤지
그래서 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핵심 역량, 전공 역량에 대한 게 달성도는 어떤지, 향상도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학과 차원에서 왜 어떤 운영 실적, 왜 우리 평가보고서 쓰면 3년간 운영 실적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역량 달성도나 강의 평가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 3년간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교수님들에게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CPI 보고서든 성과 관리를 과목 단위, 학과 단위를 하는 거고 그게 다 모아지면 대학 차원의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실은 성과 관리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기반 체계부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근데 진짜 우리 여기 센터장님도 많이 계시지만 이거를 성과관리센터가 있다라고 해서 그 센터에만 맞추겨놔서 이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우리 CTL이 어떤 역할을 하고 같이 시너지를 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필요하면 또 교수 지원하는 거는 우리 CT에서 맡아서 하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더 우리가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좀 앞으로는 더 많이 하셔야 된다. 그게 성장과 혁신을 위한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감히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다음 주기 평가를 대비하자. 예.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뭐예요? 첫 번째, 예, 기본적으로 성찰부터 하셔야 되죠. 우리가 3주기 평가 받으면서 어느 대학이 만족합니까? 평가 이거 뭐 다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평가 이거 뭐 너무 뭐 이게 뭐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데 뭐라든지 뭐 어쨌든 많은 저희가 있지만 그래도 평가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스스로 성찰을 해봐야 돼요. 우리 며칠 전에 다 점수 나왔잖아요. 평균 점수보다 높은 거 낮은 거 다 나왔다고. 근데 사실은 근데 제가 보기엔 제가 몇 개 대학 그 점수를 좀 봤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평균이 몇 점이라고 했을 때 이쪽에 있는 거와 이쪽에 있는 차이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균 점수가 조금 낮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막 1.2점씩 뒤지고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대부분 거기 소수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차이지 뭐 정말 그렇게 좀 많은 점수가 높은 데가 정말 잘한 거죠. 그래서 조금 평균보다 낮다라고 뭐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거의 뭐 유사하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무엇이 부족했는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제도 교정 줄지 저 인프라라는 측면은 항상 이제는 기본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가야 된다. 우리 CTL만 잘해서는 안 된다. 정말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비교과 교육과정 이 안에서 우리 CTL이 어떤 노력을 했고 또 이게 서로 그게 유기적으로 갔고 또 그 안에서 성과라는 걸 어떻게 뽑아냈는지 그런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뭘 개선해야 될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성과 우수사례 혁신 뭐 이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저는 강조될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이제 CTF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학 평가에 대한 걸 보고서를 다 대부분 이제 참여를 많이 하셨을 텐데 보면 이게 대학 발전 계약하고 연계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토리. 그러니까 스토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앞에서부터 쭉 보고서를 읽어나가면 읽어보면서 아 이래서 교양을 했구나 아 교양하고 교육했구나 이게 이렇게 스토리로 이게 하는 보고서가 있대. 심사 많이 하신 분들이 보면 그래서 그런 데는 점수 정말 잘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넣었지만 이런 포인트에서 정말 우리 대학이 뭐는 좀 잘했고 뭐는 개선해야 될지 이런 성찰에 대한 부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뭘 개선할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성찰의 노력이 물론 대부분 자체적으로 다 하시겠지만 CTL 자구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앞을 봐야죠. 앞을 봐야죠. 그 앞에 과연 뭐가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 대학마다 좀 이렇게 어떤 해안을 발휘하셔야 된다고 봐요. 전체적인 트렌드가 우리 평가나 이 지원 사업,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보면 우리 예전에 정말 그 대학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강조했던 건 약간 비교과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고 에이스 사업이라고 해서 2010년, 12년, 13년 요때 에이스 사업이라는 게 나오면서 강조했던 게 그때는 약간 교양을 강조했어요. 대학 학생들의 인성, 뭐 약간 이런 거 막 교양. 그래서 교양교육과정 상당히 강조했고 그러면서 뭐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저 에이스 사업 따기 위해서 뭐 교양대학, 무슨 칼리지 뭐 이런 거 안 맞는 대학 없습니다. 그러다가 구조개혁 평가 들어가면서 약간 전공 역량 뭐 이런 거 했고요. 그리고 기본 역량 진단 가서 이제 역량에 대한 부분을 정말 더 많이 강조했죠. 이번에 이제 우리 핵심이 역량 아니었습니까? 뭐 이런 쪽으로 변화한 트렌드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가에서 보는 어떤 포인트에서의 제도 규정, 체계 개선 완료 성과, 그 다음에 앞은 뭐냐.
이런 공통의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 다음 주기 평가의 키워드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대학에서 한번 미리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3년을 보니까. 그래서 3년을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18, 19, 20 봤잖아요. 그럼 언제니까 21, 22, 23이에요. 네. 누군가는 지금부터 21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또 22년 말에 또 편람 나오면 그때 가서 23년 한 해 것 같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히 제가 정말 감히 그냥 제가 몇 가지 키워드는 그냥 뽑아봤어요. 이건 그냥 염두에 두지 마세요. 제가 그냥 느낀 거예요. 그래도 뭐래도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 첫 번째, 역량 기반 교육은 당분간 유지될 거다. 이거는 당분간 변화되지 않을 거다. 이 역량 기반 교육이라는 건 교수님들 전체적인 트렌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3주기 때 역량 기반 교육이 나왔을 때 이미 초등등에서는 2015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역량이라는 게 처음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과목 단위로 역량에 대한 성취 수준을 만들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2025년도부터 초등등에서 교육과정이 개편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22 교육과정 개편이 있었어요. 이때 이미 또 나온 게 역량을 더 확대 반영해준 거예요. 진짜 더 이제는 역량이라는 거를 수업에 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보 리터러시. 뭐 그래서 이제 우리 초등등에서도 뭐 코딩 교육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 중등에서 하는 게 고교학점제. 고등학교도 이제는 뭐예요? 학점제를 하는 거예요. 학점제. 우리 대학처럼. 고교학점제.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 학교 밖 연계. 이런 게 이 중등의 이 교육 트렌드에 이게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대학이 무시하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애들이 나와서 대학을 오니까. 이런 변화 트렌드를 읽고 우리도 그러면 어느 방향에서 가야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역량 기반 교육이라는 당부가 유지될 거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 한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공강 시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원 수급이 고등학교가 다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막 시간 강사 쓰고 막 이러잖아. 그럼 우리 대학에서 서로 지역 고교와 연계해서 어떻게 우리 대학이 또 노력을 할 건지 결국은 교육이죠. 그러려면 또 그런 쪽에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봐야 돼요. 그리고 늘 진부하지만 얘기하는 거 혁신하고 특성화. 특히 우리 지방대학 전문대학은 철저하게 특성화가 돼야 된다. 혁신화. 이건 뭐 좀 거시적인 차원이지만. 그리고 늘 얘기하는 성과나 우수 사례. 이번에 보고서 쓰시면서 특히 우리 교사께서 쓰시는 우리 저희 대학에 우리 대부분 CT에 계신 분 쓰잖아요. 거기 우수 사례 뭐 썼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우수 사례야. 거기 우수 사례 뭐 썼어? 왜냐면 우수 사례 딱 한 장 어떻게든 써야 되거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정성적 성과나 우수 사례에 대한 늘 고민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향후 방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건 강조된다. 그래서 에듀테크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지역 연계, 평생교육 찬 그게 고교학점이라도 연결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죄송하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어디서 뭐 공신력 있는 거나 어디 정부 부처에서 얘기한 내용이 절대로 아니에요, 선생님들. 다시 한번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다음 주기 평가에 대한 키워드를 나름대로 잘 찾아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에 선봉은 저는 우리 CTL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교육에 대한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뭐 센터장님들, 교수님들, 선생님들 다들 공감하시죠? 앞으로 온라인 기반 교육 분명히 확산될 겁니다. 예, 이건 지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는 이미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저런 어떤 스마트 교육 환경, 특히 교육의 테크놀로지라는 걸 활용하는 에듀테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발전됐고 교육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시하고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 이런 코로나와 같은 언택트 시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는 앞으로 온라인이라는 부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미 많은 대학들이 우리 대학의 방향성은 앞으로 온오프를 블렌디드 형태로 갈 거다. 그래서 어떻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저렇게 상호보완적으로 잘 연계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좀 더 성과를 높이고 그런 쪽에서 많은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혁신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저 블렌디드를 뭐 하이브리드 러닝 뭐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 조금 더 두 가지의 어떤 장점, 기능을 잘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이런 테크놀로지라는 걸 어떻게 잘 활용할 건지 이런 쪽에서 하이브리드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학이 2000년도 초반에 온라인 교육이 처음 나왔어요. 그때는 오로지 동영상 찍고 동영상 올린 거 LMS 올리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노력한 게 이제
공개 강의, 서로 대학 간의 공개 강의. 그래서 나온 게 뭐 OCW, KOCW 많이 들어보셨죠? 모코 뭐 이런 거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은 온과 오프를 블렌디드 하자. 근데 이제는 그거를 좀 더 정교화하고 정말 테크놀로지 기반에 정말 잘 하자. 그리고 정말 실시간적인 상호작용성 이런 것들이 강조하면서 하이브리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하이플렉스 좀 더 통합된 걸로 가자. 그래서 이제는 교수님이 저렇게 강의실을 강의하면 학생들이 강의실 같은 줌으로 실시간 듣든 저렇게 플렉시빌리티라는 유연성을 갖고 가자. 그래서 뭐 하이플렉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가는 방향성에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런 쪽에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는 이제 또 3년간에 뭔가 또 지원 사업을 받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루트가 있잖아요. 뭐 꼭 재정 지원 일반 재정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받으면서 저런 것들을 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자꾸 개선해 나가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교수님 지금 하고 있는 이 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또 사실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회의용으로 만든 테크놀로지예요. 이걸 우린 지금 교육에 엄청나게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줌에서도 기능을 많이 바꿔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블랙보드사에서 진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여기다 정말 에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도화된 줌을 만들었어요. 이 영상을 짧게 한번 캡처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는 최소한 한 2년 이내에는 아마 이제 앞으로 이런 줌을 쓸 거예요. 수업 상황에서.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교수자와 튜터들의 위치들이 이렇게 뭐 학습 환경, 교실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학습자들이 출석을 한 거, 그리고 이제 손을 든 거, 그리고 학습자가 이 자리를 벗어난 것들을 그 동작 인식 기술이 확인을 해서 이렇게 그 교수자들에게 노티피케이션을 해주고 1대1 그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퀴즈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이런 구성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습자들의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대시보드로 교수자들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제공해줍니다. 네, 우리 교수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항상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있는 거 아시죠? 네,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이제 줌도 이 클래스, 교육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인터페이스부터 딱 클래스에 맞게끔. 그리고 기능도 어때요? 동작 인식 기술을 통해서 애가 출석되는지 자동 체크돼요. 그리고 손들기 뭐 이런 것들 다 인식해서 하고 또 교수님하고 학생하고 1대1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도 이 학습에 대한 어떤 활동에 대한 기능도 제공해주고 그런 모든 활동이 저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데이터로 다 관리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받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교육에 잘 활용하고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쪽에서 트렌드도 있고 그런 쪽에서 또 맞는 좀 더 교육에 대한 방향성에서 혁신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온과 오프를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하이브리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또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좀 더 저렇게 하이플렉스하는 통합해서 가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 트렌드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프라인, 온라인, 또 우리가 실시간, 비실시간 이런 용어 좀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총합돼서 하나의 학습 환경으로 구성이 되고 이 안에서 나는 강의실에 가서 수업 들을래, 온라인 실시간 줌으로 그럼 들어올래, 아니면 저걸 녹화한 걸 나는 LMS에 가서 들을래. 이런 학생들에게 저런 초이스 권한을 주는 저는 유연성을 많이 반영해서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미 많은 대학들이 우리 대학에서는 블렌디드를 어떻게 갈 건지 블렌디드 수업 모형에 대한 걸 개발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흐름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수업 모형, 가이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우리 교수님들에게 그런 가이드를 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온과 오프를 어떻게 하이브리드 할 건지에 대한 모형 그리고 온라인은 또 실시간과 비실시간을 어떻게 하이브리드 할 건지 또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합을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에 대한 수업 모형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대학은 이렇게 갑니다. 그 안에서 모델, 가이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혁신할 건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필요한 항상 가져야 되는 거 제도 규정, 환경, 인프라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필요한 제도 규정 바꾸고 환경 보호 개선하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노력이 좀 변화 트렌드를 읽고 좀 교육에 대한 혁신에 대한 거를 좀 가셔야 된다라는 거고, 요거보다 조금 더 또 한 발 더 나가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듀테크라고 하면 물론 이제 이런 스마트 도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쓰는 것도 교사학습 지원 도구를 쓰는 것도 에듀테크지만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핵심 기술을 쓰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네. VR, AR,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기술을 또 우리 교육에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이제는 조금 더 앞으로 미래를 보고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뭐 우리 대학 모든 뭐 대학들이 뭐 다 공통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교수님 뭐예요? VR, AR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경험도 많이 해보시고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감형 교육이다라고 하죠. 이거를 실감형 교육이다 하는데 뭐 VR 콘텐츠, 가상현실, 증강현실, AR 360도라고 해서 동영상으로 360도 막 이렇게 돌리면 막 360도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미 많은 대학들이 실제로 저렇게 12m짜리 VR 스크린, 저 VR 기기 이런 걸 갖고 VR 교육을 하는 대학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정말 처음에는 좀 우와 뭐 이런 좀 이런 뭐랄까 노벨티 효과도 있었지만 요즘은 뭐 전부 다 메타버스 하지 않습니까? 뭐 입학식 메타버스, 요즘 학술대회도 전부 다 메타버스예요. 예. 그래서 사실 저런 것들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할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지금부터 우리 준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미 많은 대학들이 보시는 것처럼 12m짜리 저런 VR 스크린이 있어요. 저희 VR 그 3D 콘텐츠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세계화 여행 때문에 우리 사진 보고 동영상 보고 어디 다른 나라 여행하고 했잖아요. 지금 저기는 애들이 뭐 루브르 광고가 막 걸어 들어가요. 들어가서 막 봐요. 이렇게 콘텐츠 만들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실제 수술하는 걸 이렇게 VR 기기 갖고 예. HMD 이거 아시죠? 그 구글 이거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 글라스 쓰고 HMD 쓰고 실제 저렇게 기기 갖고 수술하는 걸 합니다.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저런 콘텐츠를 학습을 하고 와요. 이미 초중등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디지털 교과서 안에 저 사회과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데 이미 저런 실감형 콘텐츠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 안에서 저런 어플만 가지고 보면은 실감형 콘텐츠를 막 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하면 저런 구글 카드보드나 뭐 저런 기기를 갖고 애들이 같이 실제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애들이 여기에 VR 콘텐츠나 이런 AR 콘텐츠 만든 거, 실감 콘텐츠 만든 거는 이런 거예요. 고위험. 실체험을 하는데 고위험인 거, 체험을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체험이 정말 불가한 거, 많은 비용이 드는 거. 이런 쪽에서 실제 저렇게 실감형, 체험형 그 체험을 하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대학에 와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연구실에서 지금 강의 동영상 봐봐요. 그거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런 쪽에서 자꾸 노력을 하려는 거, 우리도 뭐 현실적인 거 있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게 이런 겁니다. 보시면 디지털 교과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학생들은 이거 클릭만 하면, 이거 VR이라고 써있죠. 이거 클릭만 하면 콘텐츠가 나와요. 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뭐가 찍기만 하면, 마커 찍기만 하면 스마트폰에서 막 3D가 돌아가요. 실제로. 그런 형태로 가요. 제가 영상 몇 개를 한번 캡처해봤거든요. 실제 중등에서 이 실감형 콘텐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 예시가 이런 거예요. 고위험, 체험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비용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을 실제 체험할 수 있게 콘텐츠를 만듭니다. 자, 고위험 같은 거. 자, 고위험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자연재해 같은 거. 이런 거 체험할 수 없잖아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에는 태풍체험관과 지진체험관이 있어요. 체험하기 원하는 곳을 선택해 보세요. 이게 좀 이제 선생님은 태풍 체험관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태풍체험관이에요. 예, 또 하나 이제 마커를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스마트폰에 저런 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실제 강물이 비가 불어 오는 범람하는 자연재해예요. 도시개발 전의 모습입니다. 구름을 드래그하여 비를 만들어 중간중간 좀 주시면 그냥 캡처를 좋습니다. 떠서 조금 그래서 연결은 맞지 홍수가 않습니다. 발생할 위험이 낮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심장이나 신체에 대해서, 인체에 대해서 하면
실제로 저렇게 마커를 찍고 들어가면 저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어떤 좀 더 실감형 있는 콘텐츠로 교육을 한다는 거죠. 지구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상으로 지구 내부 탐사 여행을 한번. 현재 지나고 있는 대륙 지각은 평균 두께가 약 35km이며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위치한 곳은 지표로부터 깊이 5km에서 35km 지점으로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인 오호르비치치 불연선면에 해당합니다. 이제 멘틀 탐사를 시작해 볼까요? 멘틀 바다까지 약 2,865km를 이동하도록. 현재 지나고 있는 멘틀은 지각 아래부터 약 2,900. 자, 그다음 이제 360도 실제 사해에 가서 촬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해를 우리가 직접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촬영을 해서 360도로 내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360도 콘텐츠 뭐 이런 사례도 있고요. 산을 둘러보면서 독도의 바위들을 찾아볼까요? 이 바위 모양은 어때요? 양 옆에 기둥이 있네요. 이 바위는 독립문을 닮았다고 해서 독립문 바위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불러와지고요. 독도의 지형을 관찰하면서 독도랑 관련된 우리 유물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인들에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영상을 제가 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이미 초중등학생들은 저런 실감형 콘텐츠라는 걸 상당히 경험하고 대학에 온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VR, AR 콘텐츠라고 하는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 많이 논의를 해보면 사실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 아시죠? 한 5분짜리 저런 VR이나 AR 콘텐츠 만드는데 몇 천만 원씩 들어가요. 한 3천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학에서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초중등은 만들어 놓으면 전국이 다 써. 그러니까 저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럼 그렇다고 우리는 대학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특히나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이런 대학 간에 서로 연계를 해서 특정 분야,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실감형 콘텐츠가 필요한 그런 분야에서는 서로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충분히 있어요. 특히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보건 분야라든지 뭐 특성화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같이 해서 만들고 하는 거,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대학이 정말 주도하고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VR, AR 저런 조금 더 우리가 미래의 어떤 미래교육 지향적인 저런 어떤 교육에 대한 혁신, 이런 것도 고민을 조금 이제부터는 정말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VR, AR 콘텐츠하고 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AI 기반의 교육. 또 AI에서 많이 하는 게 바로 챗봇 서비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대학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미 AI 기반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성이나 말을 통해서 내가 뭐 외국어 말하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하면 실제로 뭐 발음에 대한 정확도, 뭐 문장에 대한 정확도, 이런 것들을 AI가 저렇게 분석을 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어 분야에서 이런 AI 기반 교육이 많이 갔고, 또 우리 대학의 온라인 LMS 있잖아요. LMS도 이 AI 이 챗봇 서비스를 연동하는, 이미 시범적으로 지난 1학기부터 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 학사도 할 수 있고 우리 LMS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과제 미제출자 딱 쓰면 누군지 그냥 쫙 하고 리스트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궁금한 거, 또 학생들도 뭐 과제 제출 물어보면 과제 제출이 언제든지 그런 데이터를 막 그냥 자동을 해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과제 정보를 확인하거나 뭔가 학생들 독려하거나 뭐 또 이 수업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AI 기반으로 이렇게 상담해주고 가이드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미 LMS에 저런 부분이 들어와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도 앞으로 좀 더 미래 교육에서 지향하는 어떤 트렌드, 또 이런 대표적인 핵심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학 교육에 어떻게 녹아내릴지,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더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계속적으로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CTL의 성장과 혁신은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앞에서 4가지 정도의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정말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 이게 반드시 전제 조건이 돼야 우리 CTL의 성장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CTL 직무도 약간은 뭐예요? 이런 반복적인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우리 필드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약간 직무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이전에 했던 거 날짜만 바꿔서 기한 올리고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 CTL 직무에 대한 특성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을 다루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교육에 대한 체계도 점점 복잡하고, 뭐 성과도 봐야 되고 환류도 봐야 되고, 또 교육이 그냥 또 가만히 있으면 그죠? 교육이 자꾸 바뀌어요. 미래 교육에 대한 변화 트렌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참 교육이라는 게 어려운 거. 또 그거를 우리는 또 주도해 나가고 자꾸 혁신을 하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우리 CTL 구성원들에게 좀 많이 말씀드린 게 바로 아는 만큼 보인다. 뭔가 혁신을 하고 하기 위해선 결국엔 아는 만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혁신이라는 건 이전에 없던 걸 새로운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좀 자기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자기 개발은 물론 스스로가 내가 동기부여하는 거, 나는 CTL에서 계속적으로 내가 근무를 하면서 이 안에서 나도 같이 성장을 하겠다, 이런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거.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조직 차원에서 동기부여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 뭐 다들 아시지만 우리 CTL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죠.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렇다고 한들 뭐 단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CTL 안에서도 이 구성원 각각이, 또 우리 CTL 조직이 어떻게 동기부여해 나가면서 정말 자기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우리 센터장님도 많으시니까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서 같이 가져야지 사실은 우리가 말씀드린 이런 성장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자기 개발 역시도 반드시 성찰에 기반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면서 가장 기본은 저는 첫 출발부터 다른 대학의 CTL보다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전 학기보다 조금 더 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우리 3주기 평가보다 4주기에는 뭘 더 할지,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성찰해 보시고 어떤 거를 좀 더 보완해 두고 개선해 나가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자기 개발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민해 보시면 어떤 그런 방향성에서 조금 더 성과 있게 우리 CTL이 잘 성장하고 변화해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CTL 구성원분들만큼은 저도 이제 뭐 CTL을 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선생님들께도 좀 말씀드리는 게, CTL에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변화와 혁신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쪽에서 또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에서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정말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 근데 마인드만 갖고 절대 되는 건 없다. 예, 절대적으로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런 직무 연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말 자기 개발이 같이 가져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주제 넘게 우리 전문대학에 계신 우리 CTL 우리 센터장님, 뭐 교수님, 뭐 우리 연구원 선생님들, 뭐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앞으로 우리 전문대학 CTL이 이런 방향성에서 좀 더 성장하고 혁신했으면 좋겠다라고 몇 가지 제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런 것 중에서 뭐 이게 다 정답은 아닐 테고, 이런 거는 정말 우리 대학 CTL에서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거 잘 선별해서 지금부터 우리 잘 준비해서 우리 4주기 때는 모두 만족스러운 그런 우리 CTL의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승승장구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